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태성이라는 청년은 그저 오징어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을 뿐 아무런 계획도 의도도 없었죠. 하지만 그날 밤 돌풍과 군 경비정, 그리고 통제불능이 된 바다는 그를 전혀 다른 길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남쪽으로 떠밀려온 태성. 남한에서는 탈북자로, 북한에서는 배신자로 찍힌 그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밤 8시 함경도 청진항의 선창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태성은 6미터 길이의 목선을 몰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배, 이름도 제대로 없는 배였죠. 왜냐하면 이름을 붙이면 세금을 더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식 어획량도 정해져 있었지만 그 할당량만으로는 가족을 먹일 수 없었어요. 태성의 엄마, 여동생, 그리고 할머니. 4명을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태성은 17살 어린 나이인데도 얼굴에는 이미 어른의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남은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고생하다가 태성이 14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태성은 집의 기둥이 되어야 했죠. 학교도 그만두고 오징어 잡이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망가지기만 했던 손도 이제는 로프를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고 물고기 비린내도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오징어 잡이는 위험했지만 돈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식 어획량을 정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이 잡아야 했습니다. 그 차이가 암시장에서 팔려서 겨우 가족을 먹일 수 있었거든요. 정부에 납부할 배분, 그리고 자신들의 몫이라는 양심에 거스르는 일도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성은 그렇게 매일 밤 바다로 나갔습니다. 같이 다니는 선배 은호가 제 나이에 비해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아마도 더 많은 세월을 이 일과 함께 보냈을 겁니다. 살갗은 거칠었고 손에는 칼자국이 많았습니다. 눈빛은 항상 어딘가를 경계하고 있고 그 행동들은 오래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은 좀 이상한데요? 은호가 담배를 물면서 말했습니다. 담배는 귀중한 물건이었지만 은호는 항상 담배를 피웠습니다. 마치 불안감을 담배 연기로 날려보내려는 듯이요. 뭐가 이상한데요? 태성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손으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바다 느낌요. 아래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30년 넘게 했는데 이런 바다는 처음이에요. 은호는 경험으로 바다를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파도의 높이, 바람의 방향, 심지어 물의 색까지 말입니다. 태성도 배웠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고 은호의 직감은 거의 항상 맞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일하면 되지 않을까요? 태성이 순진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경비정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 시간엔 한두 척도 안 보이는데 은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태성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경비정은 북한 해군 소속이었고 불법 어업을 단속하며 월경을 막기 위해 돌아다니는 배였습니다. 경비정을 만나면 신문을 받았습니다. 운이 나쁘면 배를 압수당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죠. 빨리 걷자고요. 이 느낌은 좋지 않아요. 은호가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돼요? 1시간만 더 가자고요. 그 다음 돌아가자. 오늘은 그만두자고요. 바다에서 1시간은 길었습니다. 1시간 안에 배가 상당히 멀리 떠날 수 있었거든요. 태성은 노를 더 빠르게 저었습니다. 손이 이미 까져 있었지만 계속 저었고 피가 배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돈과 바꿀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로프에 남겨진 타이머, 남은 시간은 정확히 1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밤 9시 30분,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우. 경적이었습니다. 북한 해군의 경적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태성의 모든 신경을 깼고 마치 공습 사이렌처럼 그의 심장을 집어누르는 듯했습니다. 저것 봐요. 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3개의 불빛이 삼각형을 이루는 불빛이었고 경비정이 향하는 방향이 명확했습니다.
우리 쪽이었습니다. 오지 말아요. 제발 오지 말아요. 우노가 중얼거렸습니다. 기도에 가까운 중얼거림이었고 경적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목선은 그 경비정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는 느렸거든요. 태성의 배는 최고 속도가 시속 10km 정도였지만 경비정 배는 10배 이상 빨랐습니다. 숨을 조용히 해요. 우노가 속삭였습니다. 모든 게 들릴 수도 있어요. 태성은 노를 천천히 났습니다. 배가 거의 정지에 가까워졌고 마치 먹이를 숨기려는 동물처럼 모든 음성을 죽였습니다. 경비정이 목선의 배 위에 올라선 후 손전등이 켜졌고 밝은 빛이 목선의 모든 것을 비췄습니다. 태성의 얼굴도 우노의 얼굴도 선창에 쌓인 오징어들도 그리고 타이어로 만든 부위도 모두가 그 빛 속에 드러났습니다. 여기는 조선인민해군 경비대 3번입니다. 정지하라고 무전기에서 울렸습니다. 규칙적인 그리고 명령조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노가 천천히 속도를 더 줄였고 배가 거의 정지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노가 태성에게 속삭였습니다. 신분증 꺼내요. 그리고 어획증도요. 차분히. 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회색 종이였고 인쇄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식 증명서였고 북한 정부가 발급한 유일한 증명서였습니다. 경비정에서 병사 2명이 내려왔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고 AK 소총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눈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너희 뭐 하는 거야? 병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오징어 잡이입니다. 허가받은 해역에서요. 우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증명서 봐요. 신분증과 어획증을 건넸습니다. 병사가 보더니 눈을 좁혔습니다. 태성의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종이가 언제껏 유효한 거야? 이달 말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해역이 낡아 있어? 최근에 발급받은 거 맞냐고? 병사의 질문이 사실은 신경질이었습니다. 뭔가 트집을 잡으려는 조짐이었죠. 이것은 위험한 신호였고 태성은 경험상 알고 있었습니다. 경비정의 병사들이 기분이 나쁘면 뭐든 문제로 만들 수 있다는 걸요. 문제가 있습니까? 우노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요. 그 순간 하늘에서 바람이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돌풍이 배를 뒤흔들며 내려왔어요. 갑작스러운 돌풍이었고 마치 하늘의 손이 바다를 헤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경비정의 병사들이 비틀거렸고 한 병사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목선은 더 심하게 흔들렸어요. 오징어들이 선창에서 튀어나갔고 오래된 나무 구조물이 삐그럭거렸습니다. 이런. 우노가 소리쳤어요. 배 고정해. 로프를 잡아. 태성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목선이 흔들리면서 로프가 경비정의 갈고리에 걸렸고 그 로프가 경비정과 목선을 묶는 끈이 되었습니다. 두 배는 이제 한 덩어리가 되었어요. 끊어. 로프를 끊어. 우노가 칼을 꺼냈습니다. 태성이 올라갔어요. 배의 흔들림 속에서 로프에 접근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로프가 너무 팽팽했습니다. 마치 철사처럼요. 버텨, 버텨. 우노가 외쳤습니다. 태성의 손이 미끄러졌어요. 로프가 손을 베었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2차적이었어요. 공포가 모든 것을 덮었거든요. 목선이 경비정의 방향으로 기울어졌고 마치 경비정이 목선을 집어삼키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사들이 뭔가를 외쳤지만 돌풍 속에서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의 구조가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목재가 갈리는 소리였고 나사가 풀리는 소리였어요. 점프해, 점프해. 우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점프할 수 없었어요. 경비정이 목선을 집어당기고 있었거든요. 아니, 돌풍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로프가 더 팽팽해졌고 그리고 순간 로프가 끊었어요. 탁, 작은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꿨어요. 로프가 끊어지는 순간 목선이 자유로워졌고, 하지만 동시에 조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배는 바다의 소나기로 떨어졌어요. 돌풍이 배를 남쪽으로 밀었습니다. 거세게 멈출 수 없을 정도로요. 조타를 잡아, 조타를, 운호가 소리쳤어요. 태성이 미끄러운 손으로 조타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힘이 너무 강했어요. 마치 거대한 손이 배를 움켜잡은 것처럼요. 태성은 힘껏 조타를 당겼지만 배는 계속 남쪽으로 갔어요. 경비정은 뒤쪽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경비정도 같은 돌풍에 휩쓸려 있었거든요. 그들도 같은 상황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저쪽으로 운호가 가리켰습니다. 남쪽이었어요. 바다의 저 깊은 곳이었습니다. 국경이었어요. 그 악명 높은 월경선이었습니다. 안 돼, 돌아가야 해. 태성이 소리쳤어요.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운호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탁탁탁. 총성이었어요. 경비정에서 총을 쏘고 있었고 경고가 아닌 실제 공격이었습니다. 거의 무차별적인 사격이었어요. 엎드려. 운호가 태성을 누르몰았습니다. 총알이 배 옆을 지나갔고 목재에 박혀 구멍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총알이, 그리고 또 다른. 배는 치즈처럼 구멍이 뚫렸어요. 물이 들어와. 태성이 소리쳤습니다. 물이 확실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구멍들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물이었고 배 아래 부분이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르니까 저리 있어. 운호가 배 아래 부분을 옷을 찢어 손으로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물은 계속 들어왔어요. 배의 속도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배는 여전히 남쪽으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절망했어요. 이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과 운호의 배가 가라앉으면서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풍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강하지는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증명한 후 사라져가는 듯했습니다. 배는 거의 물에 반쯤 잠겨 있었고 태성과 운호는 배의 맨 위에 올라앉아 있었어요. 배가 완전히 잠기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돌아갈 수 있을까요? 태성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이미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속도라면. 운호가 별을 봤습니다. 그는 별로 방향을 읽을 수 있었고 오래전 나침반을 잃어버린 후로 별이 그의 유일한 나침반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월경했어.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어요. 시간이, 바람이, 그리고 태성의 심장이요. 월경이라는 단어는 북한에서 죽음을 의미했고 월경자는 즉시 사살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총을 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도 아니었어요. 그냥 죽음이었습니다. 돌아가자고요. 태성이 말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설득하듯이요. 배가 물에 잠겨. 운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조받아야지. 누가요? 남쪽이. 태성의 모든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처럼요. 그렇다면 그것은 또 다른 죽음이었어요. 또는 더 나쁜 무언가였습니다. 그럼 우리 끝이야. 돌아가는 것도 끝이고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도 끝이다. 차라리 남쪽으로 간다면 살 가능성이 있어. 아주 낮지만 운호의 말이 논리적이었어요.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죽음일 수도 있었어요. 남한의 정부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었거든요. 제 가족은요? 태성이 물었어요. 알지 못할 것 같아.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태성이 월경하면 정부는 그의 가족을 탈주병의 가족으로 낙인 찍을 것이고 엄마와 여동생, 할머니 모두가 고통받을 것이었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더 나쁜 일도요. 하지만 태성이 죽는 것보다는 나았을 것이었고 아니면 태성도 돌아가서 함께 죽는 게 나았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태성의 주머니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짠물이었고 뭔가 더 작은 것이요.
종이가요. 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찢어진 편지였어요. 물에 잠겼지만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필체였고 그 질박한 글씨로요. 아들이여. 나는 이제 곧 떠날 것 같다. 심장이 안 좋다고 의사가 말했다. 아마도 내가 어른이 될 때쯤 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작을 때 나는 많은 꿈을 꿨다. 넌 학교에 가서 배워서 좋은 직업을 가지는 꿈 말이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그런 꿈이 허락되지 않는다. 우리의 신분이 정해지는 순간 모든 미래도 정해진다. 나는 이것이 너무 싫다. 혹시 기회가 생긴다면 나라를 떠나거라.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인간으로 살 수 없다. 나만도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넌 반드시 살아야 한다. 너라도. 아버지가. 태성은 편지를 읽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태성이 14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태성의 손을 잡고 있었고 아버지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 편지 속에 갇혀서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태성은 아버지의 메시지를 이해했어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절박한 메시지를요.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폭주하지는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일을 마친 후 사라져가는 듯했습니다. 배는 점점 깊이 물에 잠기고 있었고 태성과 운호는 배의 일부가 된 듯했어요. 배와 함께 가라앉아가는 것처럼요. 그 순간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서였어요. 아주 멀리서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저것 봐. 태성이 소리쳤습니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배였습니다.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였고 흰색 배였어요. 그리고 그 배 옆에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태성은 읽을 수 없었어요. 한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의 의미는 명확했어요. 남한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어요. 두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또는 두 번째 삶이었어요. 태성과 운호는 흰 배에 구조되었습니다. 해양 경찰의 배였어요. 따뜻한 담요를 둘렀고 따뜻한 국도 마셨어요. 물에 젖은 옷은 벗겨졌고 말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이런 상황을 많이 봤던 것 같았고 표정에서 동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직무의식만 있었어요.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상부로 보고합니다. 미정체 인물 2명 구조 완료. 북한 국적으로 추정. 인수 대기 중.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태성은 무언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뒤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그 무전기 한 통으로 모든 게 기록되었거든요. 모든 게 시작됐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태성이 물었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조사받을 때 배웠던 남쪽 말이었습니다. 해양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해역입니다. 당신들은 폭풍 때문에 월경했습니다. 월경이요. 또 그 단어였습니다. 태성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태성이 말했어요. 해양 경찰관이 조용히 태성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북으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왜요? 돌아가시면 당신들은 죽을 겁니다. 당신들은 자신이 뭔지 모르세요? 월경 선언입니다. 북한 정부에겐 당신들은 배신자예요. 스파이예요. 살이 아닌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아무 어려운 단어도 없었어요. 단지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태성은 무릎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배 위에서요. 해양 경찰관의 눈앞에서요.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몸이 떨렸습니다. 마치 추위에 떨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태성은 보호소에 있었습니다. 창문이 있었고 밥도 있었어요. 따뜻한 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옷도 새로 주어졌습니다. 깨끗한 옷 말이에요. 하지만 그 옷들을 입은 순간부터 자신이 더 이상 북한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바뀌었어요. 조사관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박민준이었어요. 나이는 50을 넘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는 태성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질문을 했어요. 모든 게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서태성입니다. 함경도 청진 출신이에요. 월경이 의도적이었습니까? 아니요. 폭풍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단지 오징어를 잡고 있었습니다. 경비정이 왔고 그 다음 태성이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폭풍도, 총성도, 로프도요. 아버지의 편지도요. 조사관은 묵묵히 들었고 펜으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까? 선배 운호가 있어요. 함께 있었습니다. 운호, 성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운호라고 불렀어요. 조사관이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의 가족에 대해 말씀할 수 있습니까? 태성이 주저했어요. 이 질문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엄마, 여동생, 할머니예요. 그들이 탈북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몰랐어요. 나도 계획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바다가 태성이 말을 잃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신도 모르는 일이 벌어진 걸 말이에요. 조사관이 뭔가 적었습니다. 태성은 안도했어요. 적어도 가족이 공범으로 낙인 찍히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3국 입국을 원하십니까? 태성이 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있을까요? 돌아갈 곳도 없었고 갈 곳도 정해지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야 했어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신은 보호 대상자가 될 겁니다. 보호 대상자요.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보호해줘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즉, 위험하다는 뜻이었어요. 태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영원히 누군가에게 감시받을 거라는 걸요. 태성은 저녁 6시에 뉴스를 보고 싶어 보호소에서 뉴스를 틀었어요. 화면에 태성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비록 사진이었지만 그것은 명백히 자신이었어요. 북한, 월경 선박 조사 요청 도주 선언 강제송환 주장. 뉴스 앵커가 계속했어요. 북한은 불법으로 남조선에 입국한 탈주병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송환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난민협약에 따라 거부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부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태성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거부한다는 것은 북한과 대립한다는 뜻이었어요. 거부한다는 것은 태성의 머리에 배신자라는 낙인을 더욱 깊이 찍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북한이 자신을 찾을 것이란 것을 알았고 위협도 할 것이란 걸 알았어요. 운호는 어떻게 돼요? 태성이 보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사는 따뜻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30 중반의 여성 이미영이었어요. 30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쪽도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배에 있던 사람이니까요. 태성은 보호소의 창밖을 보며 밤을 샜어요. 창밖엔 수백만 개의 서울 불빛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신을 마치 거미줄이 칭칭 묶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지켜보는 눈들을 느꼈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요. 정보의 눈인지 아니면 북한의 눈인지 또는 다른 누군가의 눈인지 모르지만만요. 밤샘은 항상 같은 생각으로 끝났어요. 나는 이미 가족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나 자신도 잃어버릴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습니다. 구석진 면의 구석진 위치예요. 북월경 선언, 대한민국 보호 대상자로 확정.
그 기사를 본 태성은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호받기로 결정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즉, 북한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었죠. 적어도 명면상으로는요. 하지만 그날 밤, 태성은 자신의 방 창밖에 짙은 검은색 차를 봤습니다. 짙은 검은색이었어요. 창문이 어두워워 누가 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처음엔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차는 몇 시간을 그곳에 서 있었어요. 엔진음도 들리는 것을 보니 시동이 켜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다음 날도 같은 차가 있었지만 조금 다른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같은 검은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그거 뭐예요? 태성이 이미영에게 물었습니다. 이미영이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요? 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요. 북한이 당신을 되찾기 위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모를 사태가 뭔지 태성은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았습니다. 그것은 암살을 의미했거든요. 심지어 남한 정부 도시 안에서도 암살이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했으니까요. 서울의 거리에서도 북한의 추격자들은 자신들의 타겟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태성은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히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이 내 삶이야. 한 달이 지났어요. 태성은 다시 박민준 조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도 함께 있었어요.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죠. 당신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오징어를 잡기 위해 나갔습니다. 경비정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났습니다. 배가 월경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월경한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여동생, 할머니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당신은 가족이 있고 이 나라를 떠날 생각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일을 하다가 우연히 월경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사관이 펜을 멈췄어요. 그리고 깊은 표정으로 태성을 봤습니다. 마치 태성을 보는 게 아니라 태성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듯했어요. 당신은 월경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남으로 흘러내려오다 보니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그 말이 태성을 울게 했어요. 또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죠. 어딘가 해방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제 가족은 어떻게 돼요? 아마 처벌받을 겁니다. 당신이 월경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들은 몰랐어요. 조사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뭘 잘못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북한의 법에서는 개인의 죄도 가족의 죄가 되는 법이었거든요. 세대 연좌제요. 태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닌 선택으로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다는 걸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어느덧 3달이 지나 태성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보호 대상자가 되었고 새로운 신분증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회보장번호,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하지만 이름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시겠습니까? 네, 바꿔주세요. 뭘로요? 김준호요. 김준호라고 해주세요. 새로운 이름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삶이 될 것이었습니다. 서태성은 죽었고 김준호가 태어났어요. 또는 서태성이 김준호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전의 모든 것을 지우고요. 보호소를 나가는 날 아침 태성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어요. 새로운 옷들이요. 새로운 신발들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찢어진 편지였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였죠. 그 편지는 여전히 그의 주머니에 있었어요. 물기도 없어졌고 종이도 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문을 나가려던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내 배를 찾지 못한 건 일부러였다는 걸 알겠지? 태성이 뒤돌아봤어요. 하지만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영은 아래층에 있었고 다른 보호자들도 보이지 않았죠. 조사관도 없었어요. 마치 아무도 거기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였어요.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찾지 못하도록 했어. 의도적으로요. 일부러요. 그것이 북한 정부였을까요? 아니면 남한 정부였을까요? 또는 다른 누군가였을까요? 태성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바다처럼 깊은 이 비밀은 영원히 풀려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새벽 6시 서울의 한 카페에서 준호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대.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붉은 해였습니다. 옆에 앉은 보호사 이미영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사는 게 어떤가요? 무섭습니다. 뭐가요? 모든 게요. 이 도시,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자유요. 특히 자유가 무서워요. 자유를 갖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니요. 그건 자유로워지는 신호야요. 무섭다는 건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뜻이야요. 북한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유가 없으니까요. 제 가족은 정말 못 만날까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훗날에 누가 알아요. 세상은 변하니까요. 통일이 올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것은 희망이었어요. 진짜 희망은 아닐지도 몰랐지만 그나마 희망이었습니다. 준호가 창밖을 보니니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준호를 보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가 바다로부터 밀려온 자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가족이 지옥에 남아있다는 걸 모를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유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었거든요. 준호는 남물로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을 봤어요. 수만 개의 불빛이었죠. 그리고 그 강 너머는 엄마, 여동생, 할머니니가 있는 북쪽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으로 갈 수 없었죠. 다시는요. 아마도 영원히요. 준호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기회가 생긴다면 나라를 떠나거라.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인간으로 살 수 없다. 나만도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넌 반드시 살아야 한다. 너라도. 준호는 생각했어요. 나는 탈북할 생각이 없었어. 그날 밤 바다가 나를 선택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나는 선택한다. 바다에 떠밀려온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지만 이곳에 사는 것은 내 선택이야. 나는 살 거야. 여기서, 이 자유로운 땅에서. 아버지의 말처럼. 준호는 새로운 책을 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였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처음 페이지는 어려웠습니다. 글자도 많았죠. 뜻도 모르는 단어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계속 읽었습니다. 한 단어씩이요. 한 줄씩이요. 한 페이지씩이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 정말로 살고 있었거든요. 생존이 아닌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바다로부터 떠밀려온 청년, 김준호. 그는 이제 서울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완벽한 삶은 아닐 겁니다. 항상 누군가의 감시 속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살아갈 겁니다.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쩌면 그것이 바다가 그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이야기 속 인물의 이름과 직업은 사연자분의 안전을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사연연구소